한 나라의 교육,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설계도, 수백만 학생들의 학습 방향을 결정하는 국어 교육 과정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거창한 질문 같지만 그 시작은 의외로 하나의 문서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국가 교육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한 나라 교육 시스템 전체를 돌리는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뭘, 어떻게, 왜 가르칠지를 다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교육의 청사진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비추는지까지 이 6가지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국어 교육 과정의 큰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아니, 근데 이 문서 하나가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이 교육 과정이 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어떤 교과서를 선택하고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푸는지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걸 알아야만 한국 교육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의 교육 과정을 제대로 알려면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부터 봐야겠죠? 시간을 잠깐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이전 2007년 교육 과정인데요. 이때는 교육의 목표가 지식을 잘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내용을 학생들이 얼마나 잘 외우고 이해했는지가 가장 중요했던 거죠. 네, 핵심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미 잘 정리된 지식 체계를 학생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배우느냐, 이게 관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교육도 그 변화를 따라가야 했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2012년에 한국 교육의 판을 뒤흔드는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엔 무엇을 아는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보세요. 창의적 글로벌 인재. 21세기는 더 이상 정답만 잘 외우는 사람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사람이 필요해진 거죠. 자, 그럼 이런 멋진 철학을 어떻게 실제 교육과정이라는 틀 안에 녹여냈을까요? 이 설계 방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3가지 아주 중요한 설계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바로 계속성, 점진성, 통합성인데요.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해요. 배운 걸 까먹지 않게 계속 반복하고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서로 차근차근 나아가고 배운 내용들을 서로 연결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성 원리를 한번 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어떤 문학 개념을 중학교 때 한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에 가서 이걸 다시, 하지만 더 깊이 있게 배우게 되죠. 이렇게 마치 나선형 계단을 오르듯이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자, 원리까지 알아봤으니 이제 진짜 궁금한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 교실에서는 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학생들이 실제로 뭘 배우는지 한번 보시죠. 국어 교육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그리고 문화. 단순히 글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종합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게 목표인 거죠. 이 5가지 영역 중에서 문학을 예로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학년별로 배우는 작품들이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1, 2학년 때를 볼까요? 이때는 동요나 그림책처럼 아이들에게 아주 친숙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언어랑 친해지고 공부가 재밌다는 느낌을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러다가 3, 4학년이 되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시나 우화,
전래 동화 같은 것들을 배우면서 이야기의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인 5, 6학년이 되면요. 이제는 그냥 글을 읽고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다양한 글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등장인물의 생각에 대해 왜?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는 그런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교육 과정의 변화가 단순히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절대 아니죠.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이건 우리 사회 전체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육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것.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교육이 바뀐 건 그냥 학자들이 모여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가 글로벌 시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인 셈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교육과정은 그냥 딱딱한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한 나라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그 가치와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살아있는 기록인 거죠. 오늘 우리는 교육 과정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이렇게나 빠르게 변하는 내일의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육이라는 거울은 과연 무엇을 또 어떻게 비춰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학창 시절의 문학 시간 어떠셨어요? 좀 지루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오늘은요, 바로 그 딱딱했던 교실의 풍경을 살아있는 대화의 장으로 확 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파헤쳐 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책이랑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암기, 시험, 아니면 침목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맞아요.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기억이죠. 자, 바로 그 기억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그 풍경, 눈앞에 그려지지 않으세요? 칠판은 필기로 가득 차 있고 교실엔 선생님 목소리만 조용히 울리고 학생들은 숨죽인 채 그저 단 하나의 정답을 받아 적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문학이 어떻게 가슴 뛰는 이야기라 되겠어요. 그저 해부해야 할 차가운 대상일 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침묵의 원인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볼게요. 도대체 왜 우리의 문학 수업은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던 건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교실을 지배했던 건 바로 이 텍스트 중심 모형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이 구도 안에서는요, 책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담은 존재고 교사는 그 진리를 해석하는 유일한 권위자, 그리고 학생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지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였던 거죠. 이 방식의 문제점은 사실 너무나 명확해요. 모든 해석이 선생님 한 사람에게서만 나오니까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할 힘을 점점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문학은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지식이 되어버리고 내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박물관에 있는 유물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교육계에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할 가장 중요한 아하! 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와,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네요. 보세요. 질문 자체가 바뀌었어요. 예전엔 이 텍스트는 뭘 의미하는가? 였다면 이제는 이 텍스트가 당신에게 뭘 의미하는가로 바뀐 거죠. 그냥 정답을 찾는 것에서 나라는 독자가 작품과 만나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혁명적인 전환이죠.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독자 반응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 안에서 독자는 더 이상 그냥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에요. 의미를 만들어내는 무대의 완전 적극적인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훨씬 더 명확해질 거예요. 이제 의미라는 건 책 속에 딱 고정된 게 아니에요. 보세요. 바로 독자, 그리고 텍스트,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 또는 맥락, 이 세 개의 꼭지점이 만나는 바로 그 공간에서 의미는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멋진 철학을 어떻게 현실의 교실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론을 실천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그 핵심 전략은요, 바로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3단계 설계. 그러니까 책을 펴기 전부터 읽는 동안, 그리고 책을 덮은 후까지 독서의 모든 과정을 하나의 완전한 경험으로 쫙 연결해서 만드는 거죠. 각 단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읽기 전 단계에서는요, 마중물을 붓는 것처럼 학생들의 기존 경험과 호기심을 싹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중에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텍스트와 아주 치열하게 씨름하게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읽은 후에는 다 같이 토론하고 직접 써보고 뭔가 만들어 보면서 자신만의 언어로 작품을 재창조하도록 이끄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활동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소설 속 주인공이 되어서 다음날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야기의 결말을 내 마음대로 완전히 다르게 상상해서 다시 써보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등장인물을 교실로 초대해서 막 질문을 던지는 핫시팅을 하거나 작품 속 윤리적 딜레마를 가지고 정말 뜨거운 토론을 벌일 수도 있고요.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그러면 대화 중심 모형이라는 걸 만나게 됩니다. 이 관점은요, 교실 전체를 그냥 하나의 거대한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의미라는 건 개인이 혼자서 짠 하고 발견하는 게 아니라 교사랑 학생 그리고 텍스트까지 다 함께 대화하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공동 창작물이라는 거죠. 이 그림이 그 관계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보세요. 교사, 학생, 텍스트가 전부 동등한 참여자로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있죠. 예전처럼 지식이 위에서 아래로 그냥 흘러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쑥쑥 자라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수업을 설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아주 치밀하고 의도적인 계획, 다시 말해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모든 설계가 결국에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학생과 책 사이에, 또 학생과 세상 사이에, 그리고 학생들 서로 간에 살아있는 대화의 물꼬를 터주는 것, 바로 그거죠. 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 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훌륭한 문학 수업은 책에 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책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친다. 정말 맞는 말이죠? 진정한 문학 교육은 단순히 정보를 암기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책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또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런 점들 때문입니다. 그냥 정답만 찾는 걸 넘어서 스스로 질문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서 공감하는 마음도 키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시험 끝나면 사라지는 지식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든든한 친구로서 책을 만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책과의 진정한 대화, 오늘 당장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독서 경험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드릴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책상에 항상 있던 그 문학 교과서 다들 기억나시죠? 누구나 한 권쯤은 닳도록 봤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 익숙한 교과서 뒤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 안에 어떤 이야기가 실릴지, 그리고 왜 하필 그 이야기가 뽑혔는지 혹시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그 수많은 소설, 시, 희곡들, 이걸 과연 누가 대체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걸까요? 사실 그 선택 과정에는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아주 깊은 고민과 치열한 논쟁이 숨어 있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문학 교과서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게 그냥 여러 작품을 묶어놓은 책 그 이상이거든요. 교과서는요, 교육 내용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말하자면 가장 핵심적인 통로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선생님과 교육 내용, 그리고 배우는 학생, 이 셋을 딱 이어주는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인 거죠. 다시 말해서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실리느냐에 따라서 수백만 학생들의 생각이나 가치관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말이죠. 역사적으로 학교에서 대체 뭘 가르쳐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문학 정전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정전이라니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정전,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 시대와 문화를 대표하는 최고의 작품들만 모아놓은 뭐랄까 일종의 문학교의 명예의 전당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건 꼭 배워야 해 라고 했던 바로 그 작품들이 대부분 이 정전에 속해 있었던 거죠. 이 캐논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살펴보면 의미가 더 와닿는데요. 원래 그리스어 카논에서 왔는데 이게 규칙이나 표준, 척도 이런 뜻이래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 표준이라는 거, 과연 누가 정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지점부터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처럼 보였던 정전이 사실은 엄청나게 치열한 논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모두가 동의하는 안정적인 표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거대한 사상들의 전쟁터였던 거죠. 논쟁은 크게 두 편으로 나뉩니다. 한쪽, 그러니까 옹호하는 쪽에서는 정전은 시대를 초월하는 인류 최고의 걸작들이다. 우리 모두의 문화적 자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반대쪽, 비판하는 쪽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다. 정전은 순수하게 문학적으로만 뽑힌 게 아니라 특정 시대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퍼뜨리기 위해 만든 권력의 산물일 뿐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거죠. 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핵심은 이거예요. 전통적인 정전이라는 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해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 계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말 가치 있는 수많은 작품들이 그냥 자격 미달 취급을 받으면서 정전 목록에서 빠져버렸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뜨거운 논쟁이 그냥 학자들끼리의 이야기로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게 현실 세계, 바로 우리가 매일 보는 이 교과서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변화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옛날 교과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부모님 세대가 봤던 교과서나 우리가 봤던 교과서나 실린 작품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거의 변하지 않았죠. 마치 이게 바로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이야. 다른 건 볼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딱 정해진 목록만 보여주면서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강조했던 겁니다. 하지만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정전 논쟁도 논쟁이지만 애초에 우리가 세상을 보고 정보를 얻는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달라져 버렸거든요. 변화가 정말 극명하죠. 예전엔 이렇게 한정된 종이책 안에 갇혀 있었다면 지금은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무한한 정보가 쏟아지는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모든 게 연결된 세상에서 이것만이 정답이야 하면서 몇몇 작품만 고집하는 건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진 거죠. 당연히 교육 방식도 완전히 새로워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예전처럼 자, 이 작품 목록을 완벽하게 외워가 아니라 어떤 글에 만나든 너의 힘으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온갖 정보와 주잔이 넘쳐나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시대에 정해진 답만 달달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스스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고 판단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건지 그 더 큰 그림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교과서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라는 거.
교과서는 그 사회가 우리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 그리고 이런 가치를 우리 아이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어. 라고 말하는 일종의 선언문 같은 거예요. 결국 문학 교과서는요, 한 사회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해야 한다고 믿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교과서를 만든다는 건 결국 우리는 누구인가를 정의하고 미래 세대에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일인 셈이죠.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열려있는 시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읽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무한한 선택이 가능한 시대에 과연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기억해야 할 공동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학 작품 하나를 깊이 있게 이해했다는 걸 과연 어떻게 점수로 매길 수 있을까요? 사실 정답이 없는 질문 같기도 한데요. 오늘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의 실마리를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아마 다들 학창시절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저마다 다르게 느끼고 해석하는 게 문학의 매력인데 우리의 그 감상과 이해를 과연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파헤쳐 볼 순서는요, 크게 4단계입니다. 첫째, 지금 평가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측정의 문제를 짚어보고요. 둘째, 문학 교육이 꿈꾸는 이상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볼 겁니다. 그리고 셋째, 대안이 될 만한 새로운 평가 도구들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을 그려보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측정의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 시험지 위에서 평가받는 것 사이에 도대체 어떤 간극이 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이겁니다. 자료에서 지적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문학교육을 통해 진짜 이루고 싶은 이상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평가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커다란 괴리감, 이 간극이 바로 모든 고민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대체 얼마나 어떻게 다른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뭐 거의 두 개의 다른 교육 철학이 부딪히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자, 이 슬라이드에 있는 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와, 좀 복잡해 보이죠?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소스 자료에 나온 문학평가의 현실과 이상을 한눈에 비교한 표인데요. 왼쪽이 현실, 오른쪽이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이 표에 담긴 세 가지 핵심, 바로 평가의 내용, 방법, 그리고 주체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평가 내용부터 보죠. 지금 현실의 평가는 어때요? 주로 작가가 누군지, 이 시어의 뜻이 뭔지, 이런 지식을 잘 외웠는지, 내용을 간단하게 이해했는지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은 뭐예요? 학생들 머릿속에 있는 창의력, 비판적인 생각, 그리고 작품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낄 줄 아는 그런 감성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이건 뭐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평가 방법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정답 찾기 쉬운 객관식 오지선다형 문제나 아니면 단답형에 크게 의존하고 있죠. 하지만 이상적인 평가는요,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논술도 써보고 친구들이랑 열띤 토론도 해보고 또 그 과정을 선생님이 지켜보는 관찰평가 같은 아주 다양한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평가하느냐만큼이나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평가의 주체, 즉 누가 평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현실에서는 오로지 선생님이 채점하고 점수를 매기는 유일한 평가자잖아요.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친구들끼리 서로의 글을 읽어주고 조언해주는 동료평가, 그리고 학생 스스로 나는 이걸 잘했고 이건 좀 부족했구나 하고 돌아보는 자기평가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가가 일방적인 게 아니라 다 함께 참여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문제들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이제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 답답한 객관식 시험의 틀을 깨 부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대안들, 새로운 평가 도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자료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인데요. 학생이 직접 뭔가를 해보도록 하는 수행평가, 결과뿐 아니라 배우는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 과정 중심 평가, 그리고 학생의 성장 과정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포트폴리오나 논술, 토론 같은 것들이죠.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이 중에서 특히 수행평가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아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라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실제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보여주는 평가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소설의 주제에 대해 객관식 문제를 푸는 대신에 특정 장면을 각색해서 짧은 연극 대본을 직접 써보게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게 수행평가입니다. 훨씬 생생하죠? 이 차이를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할 수 있어요. 기존의 시험이 학생의 어느 한순간을 찰칵 찍는 스냅 사진이라면요. 이 수행평가는 학생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를 쭉 따라가면서 기록하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와 같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영상인 셈이죠. 어때요? 확 와닿지 않으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섹션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멋진 도구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의 큰 시스템 안에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내는지 그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슬라이드의 순서도가 그 청사진입니다. 화살표도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겁먹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세부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평가와 피드백이 화살표로 계속 연결되면서 하나의 순환 고리를 만드는 게 보이시죠? 평가는 단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습 과정 전체에 녹아들어서 길을 안내하는 역동적인 시스템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첫 번째는 학습 시작 전에 학생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알아보는 진단평가. 두 번째는 배우는 내내 이건 잘하고 있어, 저건 좀 더 해볼까 하고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는 형성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고 최종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총괄평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계속 돌아가면서 학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평가는요, 더 이상 배움의 끝에서 학생들을 줄 세우기 위한 최종 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학생 한 명 한 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친절한 성장을 위한 안내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쭉 생각해보면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바꾼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방식,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